당연히 80년대 시작에는 삼성하고 소니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었죠. 지금은 삼성하고 소니가 경쟁이 되는 수를 넘어가지고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지가 오래다. 60년대 같이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참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굳이 싫어하고 혐일이 생기고 이럴 그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더 커지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연예인들 한국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보면은 하나같이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뭐 간장게장을 먹었다, 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가깝기 때문도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나라끼리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사자성어 중에 원교 근공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가까우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면은 부딪힐 게 없지만은 가까우면은 당연히 부딪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색을 보면은 이 일본이 중국 방면으로 진출하려면은 한반도가 최적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뭐 북로남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약탈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 중국 정복을 하려면은 그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가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보급도 안 되고 충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대한해협만 넘어가면은 바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더 북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할린 아니면은 뭐 홋카이도에서 이 러시아 쪽으로 간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애초에 그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일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이런 쪽들은 현대에 와서나 이제 발전하게 됐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척박한 땅이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땅도 괜찮고 일본하고도 이제 그 가깝다. 당연히 일본이 이제 그 중국 방면으로 대륙 방면으로 이제 침략을 하려면은 한반도를 안 거칠 수가 없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일본의 왜구들이 그 고려, 조선을 막 노략질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순히 조선을 정복을 하겠다 끝이 아니고 그 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정벌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애초에 가까우면은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은 그 일본이 팽창을 하자면은 한반도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임진왜란, 왜구의 창궐,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일본의 그 한반도 침략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그 현대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보면은 굉장히 그 닮아 있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민족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구조, 뭐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 닮아 있으면은 경쟁이 되는 겁니다. 닮아 있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경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공산품을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도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다.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두 나라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딪힐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 80년대 이럴 적에는 뭐 삼성하고 소니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었죠.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었나요? 왜 소니를 따라잡자. 지금은 삼성하고 소니가 경쟁이 되는 수를 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삼성이 소니를 그 따라잡은 지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완전히 한국한테 밀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비슷하다 보면은 더더욱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뭐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일본대로 자꾸 혐일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년대 같이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참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굳이 싫어하고 혐일이 생기고 이럴 그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많이 비슷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따라잡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더 커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꾸 혐일이 생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정치,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에 좀 문제점도 많고 어떤 갈등도 많고 나쁜 감정도 많은데요. 한편으로 지금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연예인들, 한국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SNS에 뭐 일본의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심지어 일반인들 포스팅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뭐 간장게장을 먹었다. 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일본식 뭐 사케, 일본식 맥주 굉장히 유명하죠. 다만 뭐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제 한일 갈등 문제 때문에 한때는 노접해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일본 문화에 심취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보면은 그 이상으로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거나 이제 정치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갈등 이런 거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우호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싶네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대부분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요. 특히나 옛날 같으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이럴 적에는 뭐 정복 군주가 이제 위대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하면은 남는 것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웃 나라를 쳐서 정벌을 하고, 뭐 속국으로 만들고 병합을 하면은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웃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베트남, 중국 뭐 수천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베트남, 중국 간의 감정은 한일 갈등,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이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앙숙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라예보 사건, 이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지만 그 기원을 막 복잡한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의 충돌입니다. 당연히 이제 강대국끼리 옆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멕시코 관계 마찬가지로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특히나 멕시코인들 보면은 이 현실적인 이유, 돈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모르긴 해도 멕시코인들한테 미국 좋냐고 물어보면은 일을 가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에 멕시코가 이제 에스파냐한테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멕시코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뜯어가 버립니다.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유타주, 네바다주 이런 데가 다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뭐 폴란드, 러시아 이런 경우에도 철천지 원수나라입니다.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잘 나갈 적에 17세기 이럴 적에는 폴란드군이 러시아 모스크바 목전까지 막 쳐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18세기 말부터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를 했었다. 물론 이제 폴란드 분할, 삼국 분할이지만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비해 가지고도 러시아의 지배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가혹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뜯어가고, 이제 폴란드 리트들은 많이 이제 학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강제로 공산을 시키기도 했었다. 뭐 지금도 이제 폴란드, 러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어떤 몽골 유학생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한국인이 일본 싫어하는 건 저리 가라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옛날에 먼 나라 몽골 제국 때 많이 당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이제 몽골인들도 중국한테 핍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서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몽골인들이 약탈을 했다. 오랑캐 그렇게 부르겠지만은 워낙 이제 싫으니까 이제 몽고라 그러죠. 몽골은 용감하다는 뜻인데 몽고 어리석을 몽자에다가 오래될 고자. 그런데 이제 또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몽골인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을 약탈한 그 이상으로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제 가깝지만은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독일, 프랑스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주 옛날에는 서로 간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좋은 정도를 넘어가지고 베네룩스 3국, 동맹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이가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조건들이 많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룩스 3국 아니면은 독일, 프랑스 같이 옛날에 앙금을 되새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될 필요성이 정말로 절실해졌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서유럽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이제 훨씬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뭐 식민 제국이 될 수도 없다.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는 옛날에는 굉장히 견원지간이었지만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베네룩스 3국 이 나라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뭉치는 게 더 이익이 됩니다. 자,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작다. 2천만, 3천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캐나다를 무슨 병합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안 서고 이제 어떤 민족적으로도 이제 그 동질감도 많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견제도 모자랄 판에 별 위협도 안 되고 그 동질성도 많고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아주 선진국이고 이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들은 서로 이제 부딪힐 이유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아니면은 워낙 국민성이 좋아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불리함은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중국. 물론 중국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길게는 2, 300년씩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5, 16, 9시대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간중간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 300년 정도의 어떤 그 분열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빼고는 계속해서 통일 왕조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옛날에 뭐 고구려, 발해, 뭐 고려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상부 정신이 투철하고 강했다 그래도 당연히 이제 통일된 뭐 중국의 왕조, 뭐 예를 들면 뭐 한나라, 당나라, 뭐 명나라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을 정복하면 되질 않느냐? 일본이 보면은 뭐 작은 섬나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신칸센 60년대부터 신칸센이었죠. 나라가 생각 이상으로 크니까 이제 그 신칸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물론 뭐 일본의 문명 수준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앞서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뭐 우리로 치면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럴 적에 일본이 무슨 완전히 그 문명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는 석기를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일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문명권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고려, 조선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박이 장군의 스시마 정벌 이런 것들은 가능했겠지만은 조선이 무리하게 이제 그 일본을 정벌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해본 될 필요성이 승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같은 경우에도 옛날 만주는 굉장히 척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발해가 멸망을 하고 여진족, 거란족들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려 시대 윤관 장군이 이제 뭐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었다. 그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여진족들한테 조공을 받았다. 하지만 왜 이런 여진족들을 정복을 안 했느냐? 뭐 당연히 고려, 조선이 무슨 상무 정신이 부족해서 뭐 나라가 약해서 이제 안 그랬던 게 아니고 정복을 해본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거칠고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여진족들하고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이런 이제 여진족들을 이제 무리하게 막 정복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슬리고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바다 쪽으로 보더라도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일본, 뭐 류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뭐 동남아시아하고도 옛날에 안남이 그래가지고 베트남 쌀 옛날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무역이 아니었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서양의 네덜란드, 뭐 그리스, 영국처럼 해양 제국으로 발전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뚜렷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은 조선이 어떤 무역을 대대적으로 할 만큼 옛날 기준으로도 뭐 자원, 물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처럼 상공업 발달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졌거나
그랬던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갖췄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 뭐 특히 조선시대 하면은 뭐 사대주의적이다, 문약하다, 뭐 허리에 허식이 찌들고 뭐 공리공론에 이제 빠져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아예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우리 조상들 아니면 옛날에 고려, 조선 같은 왕조들이 정말로 그렇게 무능하고 답답하고 뭐 공리공론다 줬던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조공을 했다. 뭐 그건 팩트입니다만은 조공이라 그러는 것이 이제 그 속국의 상국한테 공물을 뜯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무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진족, 뭐 류큐왕국, 일본한테도 조공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고려,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뭐 몽골 제국한테 속국이 되기도 했었다. 원간섭기. 그 당시에 몽골 제국하고 싸우면은 고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도 다 이제 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그렇게라도 지키는가만 해도 이제 용한 시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슨 그 특히 병자호란 또는 뭐 국권 침탈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보다 훨씬 강했던 무슨 큰 제국들도 망할 때는 보면은 한심하게 망합니다. 이제 그 전근대 한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북부에 보면은 그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마고원은 굉장히 험준하고 옛날에 유배지로 쓰였다. 다시 말하면은 방어하는 데는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거란 군대, 이제 그 소배합이 이끌었던 군대도 결국에는 이제 고려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진족, 요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군이 그 송나라는 침략을 해서 이제 그 양정화 북부를 다 뜯어갔지만은 고려는 어떻게 못 건든 겁니다. 물론 뭐 형식상으로는 굴복을 시켰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적당히 이제 상국으로 적당히 인정을 받으면서 고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나라, 몽골까지도 흡수를 하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도의 굴욕해가지고 이제 그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이제 행사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선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인들한테까지 병발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조선의 힘, 뭐 지리적인 힘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그 만만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한반도라는 땅이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좀 크기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개마고원은 개마고원대로 이제 중국의 침략을 막아주지만은 또 이제 개마고원 남쪽에는 여러 가지 평야들, 뭐 분지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농사짓기에도 좋고 하천 같은 것들도 잘 발달돼가 있다. 그리고 산지가 70%라는 것은 이제 그 평화시에는 이제 농사 짓고 살고 유사시에는 산성을 통해서 방어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그 정말로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른 민족들한테 이제 정복당해서 안 없어지고 흩어지질 않고 쭉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국이라는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류큐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정말로 이제 그 역사상 최악의 불행을 겪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분단이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분단만 된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전쟁까지 크게 치러버렸.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는 소련이 있었고 중국까지 공산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쪽으로는 미국이 있고 미국이 일본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 소련을 견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냉전의 대리전 비슷하게 이제 그 한반도 북부는 소련이 뜯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담만 됐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냉전의 대리전 한국 전쟁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제 그 물질만 초토화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심각하게 다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나서도 막 국지전이 벌어지고 막 무장공비가 들어서기도 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예를 들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뭐 천안함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떤 냉전 체제의 지정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냉전 체제가 그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역설적으로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전 체제에서 정말로 어떤 나라가 정말로 최빈국이 된다.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산화 된 1순위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을 넘어가면은 중국, 소련이 있다. 대한민국까지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내줘버리게 됩니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럴 적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지향 공업화를 할 적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한국이 정말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면, 그 정치적 혼란에서 못 벗어나면은 정말로 한반도 전체가 공허산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큰일 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냉전 시대가 되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네 나라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멀다.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굉장히 또 규모도 작습니다. 도시국가 정도죠. 대만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만도 이제 규모로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중국 덕분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좀 역설적이지만은 마오쩌둥 덕분에 우리가 이제 덕본 부분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는 아예 그 애초에 공산국가였지만은 어떤 이념을 떠나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아웃이 돼버린다. 일본 같으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선진국 반열에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경쟁자도 없이 그 수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산업 구조를 이제 그 중화학 공업, 더 나중에는 전자제품, 첨단 산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어떤 정말로 이제 그 선진국 반열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은요, 우리가 흔히 20화국, 4.19 혁명으로 이제 들어섰던 20화국, 그 1년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은 이 20화국이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 개혁이에요. 10화국 때는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환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역이 되질 않거든요. 그걸 20화국에서 이제 환율 개혁을 성공을 함으로써 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사부사 할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대체를 넘어가지고 수출 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자.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커질 수가 있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점을 들자면은 요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교육열이 강했다. 과거제도. 물론 과거제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있었지만은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가 적당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허구, 과장이 많습니다만은 춘향전 같은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몽룡이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가 이제 자원급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식물 상승을 하는 게 서양, 일본 같으면은 19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신분, 돈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인적 자원이야말로 그 국가 재건, 국력 신장의 힘이다 해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말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군사 정부의 교육 정책은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이런 권위주의 독재, 군사 독재를 이제 무너뜨리고,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키는데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딱 잘라가지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굉장히 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좀 불리한 점,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고, 그 이상으로 이제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을 뭐 석유 한 방울 안 난다 뭐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특히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어떤 천연 자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막 내세울 건 부족한 편입니다. 당장 석유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천연가스가 난다고는 하지만은 뭐 무슨 산유국, 뭐 가스 수출국 이렇게 이제 이름 올리기도 이제 부족한 편이고, 물론 옛날에 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철을 수출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시점에서는 무슨 수출할 만한 광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풍부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석회암 정도, 그리고 무연탄이 있긴 하지만은 무연탄도 지금은 좀 경제성이 많이 적고, 한때는 이제 텅스텐, 옛날엔 중석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런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생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크게 채굴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영토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큰 대국처럼 아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 여건을 가진 것도 이제 사실은 아니죠. 여기에다가 이제 역사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위에 보면 이제 만주하고 중국, 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뻗어나고 싶어도, 물론 뭐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는 뭐 만주 벌판도 호령했다, 뭐 옛날에 이제 발해를 꿈꾸며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만주가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 됐지만은 뭐 농업이나 공업이나 이건 현대의 일이다. 물론 고구려 시대, 발해 시대에는 만주를 호령했다고도 하지만은 이 만주 같은 경우에는 만주족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식으로 농사 짓고 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뭐 고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만주 이 일대를 손에 넣지를 못했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쪽으로 뻗어나가자면은 워낙 중국이 크고 오랫동안 통일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고려가, 조선이 뭐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를 정복을 한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을 정벌 하자면은 당연히 바다로 넘어가야 된다. 일본도 이제 중세 이후로는 국력이 만만치 않았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식으로 막 대제국으로 뻗어나가기에도 사실은 적합한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반도가 뭔가 지리적으로 흑수저냐, 정말로 뭐 지리적으로 뭐 저주받은 땅이냐, 버림받은 땅이냐, 그렇게 말할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땅이었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한민족은 진작에 흩어지고 뭐 다른 민족한테 흡수가 되고 뭐 그랬겠죠. 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석유도 안 나고, 그리고 뭐 산지가 70%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참 나쁜 조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 비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작은 반도지만은,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한반도가 아주 작은 땅덩어리, 쬐끄만 땅덩어리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를 통틀면은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섬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영국, 당장 잉글랜드 왕국, 옛날에 스코틀랜드 이런 게 없을 때 잉글랜드 왕국 하나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상당히 강국이었었는데, 잉글랜드 넓이가 뭐 남한만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남한만 놓고 봐도 거대한 대륙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작은, 정말로 좁아 터진 나라는 당연히 아니다. 북한까지 치면 한반도를 다 통틀면은 더더욱 커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산지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산지가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쓸 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은 산지가 70%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거의 80%쯤 됩니다. 올림푸스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백두산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이런 그리스는 뭐 아주 고대 그리스 문명 굉장히 찬란하게 빛났었고, 심지어 페르시아 대제국조차도 전쟁에서 이기고 쫓아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뭐 하천의 발달, 그리고 산지가 많지만은 이제 평지도 상당히 기름진 편이다.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유적 같은 걸 보면은 심지어는 옛날 석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를 했다 이런 이제 흔적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 적어도 이제 삼국시대가 막 시작한 무렵에는 벽골제 같은 이제 저수지를 지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 얼마든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가 많고, 특히 한반도 북부의 개마고원, 굉장히 험준한 산지, 굉장히 지세도 험준하고 기후적으로도 엄청나게 춥지만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여진족, 거란족 이런 외적들이 이제 한반도에 제대로 못 쳐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동부는 거대한 평지다 보니까 만리장성만 넘어가면은 뭐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들이 그 중국을 휩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나라 때는 금나라 여진족한테 이제 그 중국 북부를 다 뺏겼고, 이제 원나라 몽골 시대에는 아예 원나라 몽골인들한테 이제 지배를 받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란족의 침략도 이제 잘 막아냈다. 여진족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제 예를 갖추긴 했다지만은 옛날에 이제 금나라 때 중국처럼 잡아먹힌 게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려가 좀 굽히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속국이 아닌 동맹국이 되었다. 뭐 몽골족 당연히 원나라 때는 몽골의 속국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이제 그 대단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임진왜란, 뭐 외구의 준동, 한일 합방, 일제 식민 지배처럼 뭐 일제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본하고 옛날부터 교류를 해왔었고, 일본의 이제 문물도 이제 전수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침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 역사도 깁니다만은 이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이제 삼국 행세를 하고 문명을 전수해주고 뭐 나름대로 이제 국익을 보고 이런 역사들도 절대로 짧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의 여진족이라든지 저 이제 그 류큐 왕국, 지금 이제 그 오키나와죠, 이런 나라들한테도 조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정말로 뭐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다. 우리나라만큼 지리적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 흑수저보다는 그래도 금수저에 가까운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당연히 한민족이 정말로 그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똑같았던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명맥을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거. 그 한반도가 무슨 대단히 축복받은 땅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땅이었다. 그 한민족끼리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른 민족한테 이제 흡수 안 당하고 이렇게 쭉 이어오고 나름대로 발전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가 그럭저럭 괜찮은 땅이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리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리적 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남극, 북극 이런 곳에는 당연히 나라가 들어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대의 유럽보다 앞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다. 예를 들면 뭐 역법, 건축술 아니면은 어떤 금은을 세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럽보다 나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 잉카 아즈테카는 이제 그렇게 뛰어난 점도 많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10만 대군을 거느린 아주 정복 왕조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에스파냐의 콩키스타도르, 말이 좋아서 정복자지 규모라고 해봐야 뭐 150명, 300명 그 정도였다. 심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제대로 된 정규군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쳐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겨우 뭐 100명, 200명, 300명 밖에 안 되는 일종의 무장 깡패들한테 이제 대제국이 망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즈테카인, 잉카인들이 어리석어서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 지리적인 요인의 극단적인 이제 그 사례다. 왜냐하면 이제 아즈테카 잉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금은은 굉장히 잘 다뤘지만은 철을 못 다룬 겁니다. 철은커녕 구리도 제대로 못 다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잉카의 10만 대군, 아즈테카의 10만 대군들은 기껏해야 이제 무기라고 휘두른 게 청동기도 아니고 석기입니다. 이 흑요석이라 그래가지고 유리처럼 생긴 일종의 화성암인데 이걸 얇게 이제 떼내면은 유리 파편처럼 된다. 이런 흑요석 칼을 이제 흑요석 칼을 맨살에 이렇게 이제 휘두르면은 당연히 크게 다치겠지만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도로 흑요석이 깨져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화약 같은 것들은 아예 상상도 못했다. 그 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야생마가 없으니까.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주 옛날에 이제 에쿠스 페루스 말의 직계 조상쯤 되는 진짜 야생마가 있었는데 진작에 다 멸종해버렸다. 라마, 알파카 같은 것들은 당연히 타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테카 전사들, 잉카 전사들은 정말로 100대 1의 싸움에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신체가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서 겁이 많아서 진 게 아니고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부분은 오히려 더 발전했는데 군사적인 부분은 너무나 뒤처졌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잉카 아즈테카는 굉장히 작은 나라도 아니고 나약한 나라도 아니고 정말로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즈테카 잉카한테
결국에는 에스파냐한테, 그것도 에스파냐의 수십만 대군한테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고작 백수십 명, 200~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무장 깡패 집단들한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장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이제 도려내가지고 뭐 동남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갖다 붙이면은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최강국이 되고 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 뭐 한미 동맹에 신경 쓰고 뭐 한중 관계, 한러 관계도 신경 쓰는 이유도 당연히 이런 지리적 위치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되지 못한 나라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런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땅이 이렇다, 이런 학문이 아니고 자연 환경하고 인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이제 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문명 자체가 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자연 환경,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좋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살려가지고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많다고 해도 석유를 캐지를 못하면, 그리고 퍼올린 석유를 가공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지리적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식민지화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잉카, 아즈테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들이 지리적 조건이 나빠서 이제 멸망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실제로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할 적에 그 당시 아마존 정글 아니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남부의 그 파타고니아, 팜파스 이런 데 살던 원주민들은 침략을 안 당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곳들은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에스파냐인들이 들어가도 병들어 죽든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원주민들을 어떻게 뭐 정복을 해본들 뜯어낼 게 없으니까 내비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잉카, 아즈테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발달해가 있다. 뭐 금부치 이런 것들은 유럽인들이 보다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잘 돼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사력은 정말로 이제 그 돌칼을 휘두르는 정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잉카, 아즈테카가 에스파냐인들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제 금, 은, 광물 같은 걸 이제 착취를 당하고 원주민들도 막 광산에서 막 부려먹히고 이렇게 이제 당했던 겁니다. 근현대사를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아프리카도 이제 정복을 많이 했지만은 아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민지 지배, 침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보면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지리적인 조건이 나빠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리적 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라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그 푸교로운 곳. 왜 콜럼부스도 이제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에 있던 무굴 제국은 17세기 중반에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붕괴를 하면서 이제 영국한테 이제 지배를 당한 겁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 조건이 나빴다면은 유럽인들이 이제 관심을 안 기울였을 겁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워낙 이제 자원이 풍부하고 이제 식량 같은 것들도 이제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그 인도양, 태평양을 잇기도 하고 해상 무역을 하기에 좋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19세기 초반까지는 상당히 잘 나갔다 무역을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흐름을 못 이기고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뭐 인도, 베트남 이런 지역들도 지리적 조건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한때는 유럽 국가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들어서고 부강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국주의의 흐름,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게 겹치면서 결국에는 좋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설적이게도 서양 국가들의 이제 그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만은 이런 그 풍부한 자원 때문에 그 발전을 하고 부자가 되기는커녕 자꾸 내전이 나고 지금도 이제 선진국 초국적 기업들한테 이제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 정권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다분히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극단적인 흑수저라면은 당연히 이제 강대국이 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드러드러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인데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니더 이런 말이 이제 낮다는 뜻입니다. 저지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제 그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땅, 한마디로 이제 뻘밭이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곳은 이제 옛날 이제 고대 시대, 뭐 중세 초기 이럴 적에는 당연히 그 쓸모없는 땅, 별 의미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간석지를 이제 간척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12세기, 13세기가 되면은 이 네덜란드 간척지 안에 거대한 홍수가 납니다. 이 지리로 다시 읽는 이제 그 자본주의 세계사도 나옵니다만은 네덜란드 안에 있던 그 간석지 안에 있던 호수가 이제 큰 바다, 자위대를 해결해가지고 큰 바다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네덜란드는 정말로 끝장이 났다. 가뜩이나 이제 그 밀물, 썰물이 자꾸 들어오고 기꺼이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해놨더니 그 호수가 바다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네덜란드는 이제 강국이 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 네덜란드는 이제 전문용어로 간석지를 합니다만은 이런 뻘밭이었지만은 그래도 위치 자체가 해상무역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걸 간척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상공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자위대를 해. 호수가 바다가 돼버렸다. 물론 뭐 완전 대양이 된 건 아니고 내해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그 땅은 줄어들었지만은 오히려 배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더 이제 좋아진 것이다. 여기에다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랫동안 뻘밭 간석지다 보니까 왕이라든지 귀족, 제후, 뭐 교구 이런 데서도 관심을 안 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는 이제 그 외부의 간섭이 없으니까 상공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리적으로 흑수적인 측면이 다분했지만은 그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절대적으로 이제 그 열악하다. 진짜 국토 전체가 사하라 사막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 뭐 되는 게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흑수저라면은 땅과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제 그 극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약점인 땅을 그 강점인 땅, 흑수저인 땅을 금수저인 땅으로 바꾸는 것도 이제 가능했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땅, 사방이 강대국인 땅, 굉장히 뭔가 좀 암울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메꿔줄 만한 이상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이 완전히 흩어지거나 진짜 뭐 나라 없는 민족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물론 중간에 뭐 일제강점기를 거치기도 했고 뭐 원간섭기를 거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한민족의 명백을 쭉 이어오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이제 그 한민족이 굉장히 그 영광된 자랑스러운 역사들도 많이 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매력이 좀 적은 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아시아에서는 그 유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북동쪽에 너무나 동떨어져가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주의 시대 때 서구 열강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중에서도 이제 남부 해안지대입니다. 왜냐면 그런 쪽들이 이제 자원도 많고 무역하기도 좋으니까. 일본은 너무 이제 그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제국주의 열강에 이제 눈밖에 난 겁니다. 저기는 이제 그 굳이 뭐 많은 이제 군사력, 경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집어삼키자니까 매력도 떨어지고 그럴 여력도 부족한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는 가깝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아닌 만주하고 중국 북부가 이제 주된 목표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국주의 침략은 피해가면서 이제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가 막 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고 뭐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할 적에 일본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그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최악의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뭐 최악의 나라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완전히 고립되고 너무 작은 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곳들은 어떻게 문명이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작고 고립되어 있으면은 문명의 발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문명이 커지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외부에서 강한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 길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예를 들면은 뭐 우산국, 탐나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신라한테, 고려 조선한테 결국에는 흡수가 돼버립니다. 너무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모아이로 유명한 그 이스트 섬 같은 경우에도 뭐 한때 모아이도 세웠지만은 섬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어떤 설에 의하면은 섬이 너무 작아가지고
결국에는 자멸했다. 그런 설도 있고, 뭐 자멸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서양인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에는 그 길로 이제 그 운명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당연히 서양인들이 제국주의 침략이 당연히 잘못됐지만은 그 땅이 너무 작고 고립돼가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총균세라는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남동쪽으로 쭉 가면은 채텀 제도가 있어요. 제도 섬들이 막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일종의 그 마오리족, 뉴질랜드 원주민이죠. 이 마오리족의 그 사촌격인 형제격인 모리오리족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입니다. 이 채텀 제도는 이제 19세기 한 초중반쯤에 이제 마오리족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고 그 모리오리족은 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살해당하든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그 멸족해버렸다. 이 경우에도 이제 애초에 이 사람들의 혈통, DNA는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 뉴질랜드 북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이 괜찮았다. 이런 그 마오리족들은 심지어 이제 서양인들한테 총까지 입수해가지고 심지어 영국의 침략 속에서도 잘 싸울 정도였습니다. 이 모리오리족들은 너무 작은 섬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오리족들하고는 격차가 확 벌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오리족이 들어오니까 이제 모리오리족은 결국에는 이제 학살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너무 작고 너무 고립되고 너무 척박한 섬 또는 거기에 준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지리적으로 최악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도 지리적 이점이 여전히 강대국들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일까요? 당연하죠. 특히나 이제 현대시대, 뭐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계화 시대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정부는 물론이고 뭐 물자, 뭐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먼 땅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유가도 막 폭등을 하고 뭐 식량 가격도 막 오르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이제 푸틴이 저렇게 이제 막 전쟁을 자꾸 벌이고 하는 게 정말로 참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지만은 저럴 수 있는 배경도 당연히 지리적인 요인, 연결성이랑 관계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이제 천연가스, 이제 그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이제 끊어버리면은 서유럽은 정말로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이 된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서유럽이 이렇게 좀 평야지도의 트여가 있습니다. 한반도 같으면은 개마고원이 있지만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러시아군이 작정하고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독일, 프랑스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서유럽이 정말로 뭐 정복을 안 당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이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지리적 입지. 이 세계화가 되려면은 뭐 물자라든지 사람, 정보 이런 것들이 그냥 게임에서 순간 이동하듯이 막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비행기라든지 허브, 배, 교통수단을 타야 됩니다. 자원 같으면은 파이프라인을 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세계 도시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옛날 도시들은 그 나라에서 큰 도시, 뭐 외국과의 관계 해봐야 기껏해 무역 도시 정도였지만은 요즘의 큰 도시들은 세계 도시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세계 도시에서 뭐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자원의 흐름, 뭐 사람의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세계 경제는 그날로 이제 먹통이 되고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지난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지리학계에서는 이제 세계 도시로 그냥 그 나라에서의 도시, 큰 도시 정도가 아니고 세계 여러 도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세계 경제, 세계 사회, 세계 정치에서 어떤 도시가 가장 중심적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존 프리드맨이라는 사람, 지리학자가 이제 선구적으로 세계 도시론을 이제 연구를 했고요. 요즘에도 이 사스키아 사센이라는 학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세계 도시론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은 실존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요, 우선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종교의 반대는 과학이다. 과학과 종교는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종교랑 과학은 다루는 영역이 다른 것이지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형이상학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형이상학 그러는 것은 어떤 인간이 어떤 눈으로 보고 뭐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없는, 인간이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걸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
철학 이런 게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이상학 하면은 고상해 보인다. 형이상학이 아니다 하면은 뭔가 좀 세속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정확한 게 아니고요. 형이상학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 형이하학 그러면은 이제 형태가 있는 인간이 직접 경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형이하학입니다. 지리 전형적인 형이하학이고요. 대부분의 과학도 형이하학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지리학적으로서는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심도 강했던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지리학자들이 저런 이제 에덴 동산이라든지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도에 나타냅니다. 그 사실은 성서 지리학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서에 나오는 지명 같은 걸 찾는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착지한 곳이 그 지금 카우카스 산맥에 있는 그 아라라트 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 과연 사실일까요? 자, 버뮤다 삼각지대 워낙 유명하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사라진다. 배가 항해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아틀란티스인들이 이제 그 배나 비행기를 납치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게임이나 나올 법한 무슨 차원의 문 포탈이 열려가 있다. 무슨 외계인이 납치해 간다. 뭐 개인적인 기억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 산당이 이제 그 남미 어디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납치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2010년도에도 무슨 그 음모론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학술 논문에서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커다란 그 메탄가스 버블이 있다. 여기 한번 걸리면은 배가 그냥 이제 그 부력을 잃고 이제 가라앉는다. 이런 연구가 이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계의 통설을 보면은요, 그 좀 과장된 것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 워낙 넓은 지역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망망대해면서 물론 남쪽에는 뭐 쿠바 섬, 버뮤다 섬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넓은 지역이고 망망대해고 거기에다가 이 버뮤다 삼각지대는 보면은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가는 또는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오가는 배들 비행기들이 다 그 일대를 통과를 하게 된다. 워낙 뭐 오가는 배,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건만 이제 사고가 나도 절대적인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이제 그 배나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그 사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무슨 뭐 외계인의 소행, 뭐 차원 포탈의 소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해난 사고 또는 항공 사고 왜 보면은 그 요즘에도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배가 갑자기 사라졌다,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뭐 배의 잔해,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제 그렇듯이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는 워낙 이제 그 배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다녀서 그 중에 이제 몇 건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미제 사고, 알 수 없는 사고가 난 것인데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이제 언론 또는 그 출판, 매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과장을 해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가면은 배나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어디론가 빨려간다. 이런 식으로 쭉 음모론 내지는 어떤 소설처럼 지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세. 실제로 버뮤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고요. 심지어 국제공항까지 있거든요. 당연히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가면은 뭐 배든 비행기든 사람이든 감쪽같이 사라진다, 증발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찌감치 공항도 문을 닫고 버뮤다도 정말로 그 무인도처럼 됐을 겁니다.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은요, 플라토닉 크리티아스 그런 저서에 언급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0년 이상 전에 이제 아주 엄청나게 발전한 대륙이 있었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플라톤 서양 철학의 최고의 학자가 농담도 아니고 엄연히 책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틀란티스가 존재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만화, 뭐 게임 이런 데도 보면은 아틀란티스가 이제 부활하는 또는 아틀란티스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요, 이 플라톤의 이제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플라톤의 책에는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그 다른 자료에는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정말로 쬐끄만 그 무인도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었고 문명도 정말로 발전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망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제 증거는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그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설득력이 있는 설은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 분명히 플라톤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 건 맞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플라톤 시대는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기, 그리고 플라톤 시대에는 엄청난 것처럼 바빴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작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보다 더 오래전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호메로스인데요. 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를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포세이돈 신의 노염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별의별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바다를 떠돌면서. 그 바다가 무슨 태평양 전체를 떠돈 것도 아니고 무슨 대서양 전체를 헤맨 것도 아니고 지중해 정도예요.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은 지중해를 도는데 뭐 10년씩 걸린다. 아무리 옛날이어도 어색하다. 그리고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 지중해에 보면은 외눈박이 거인 키크로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요상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는 이제 그 세일엔 그런 그 요괴도 나오고 뭐 마녀도 나오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중해에 어디를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괴물들, 마녀들, 요괴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면은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 비하면 작은 바다지만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지중해가 지금의 태평양, 대서양 그 이상으로 큰 바다였다는 겁니다. 고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이 화산 폭발로 어떻게 됐다. 지금은 그냥 섬 하나가 어떻게 된 거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세상이 절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만 년 전에 없어졌다 하는 것은 플라톤의 오기다. 아무리 플라톤이 위대한 학자여도 그 정말로 작은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제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이 분화를 해가지고 섬의 많은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이걸 이제 그 플라톤이 그 자기 책에서 그 화산 때문에 이제 날아간 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워낙 옛날 기록을 하다 보니까 플라톤은 요 정도 이제 스킬의 그 자연재해를 기록한 것인데, 후세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의 그 스킬로 키워가지고 정말로 대서양 한가운데에 정말로 그 지금의 뭐 큰 대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에게 완전히 흥맹랑한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게, 당장 이제 그 대서양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는 아틀란틱스라 표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아틀란티스의 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완전히 흥맹랑한, 또는 그 섬 하나 없어진 것이 무슨 그 초고대 문명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류의 어떤 그 창작 행위, 어떤 뭐 미디어라든지 소설, 뭐 영화, 만화 이런 것을 창작을 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런 걸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지리학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그 특히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이어주는 다리엔 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이, 정확히는 중앙아메리카와 이제 그 남아메리카 사이인데요. 파나마 운하보다 좀 더 남쪽에 가면은 다리엔 갭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가다란 꼭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파나마 운하보다가도 다리엔 갭의 운하를 파면은 그 직선 거리는 훨씬 단축이 되겠지만은 왜 그러지를 못했느냐? 자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원래는 프랑스가 한번 손을 댔다가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고 결국은 포기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또 현대 기술의 힘을까지 들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어코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나마 지역도 굉장히 험하지만은 그래도 파나마 지역은 20세기 초반에 운하를 팔 정도는 되었다. 다리엔 갭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 이제 그 과학 기술, 현대 토목 건설 기술로도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은 이제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남쪽 끝까지 쭉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팬 아메리카나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엔 갭에서 끊어지거든요. 너무 험준하기 때문에 서양 국가에서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도 다리엔 갭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요즘에 보면은 요 다리엔 갭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콩키스타도르들도 다리엔갭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행방불명 사라졌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현대 시대에도 예를 들면 밀입국, 범죄,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험, 호기심 충족을 위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정말로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증발하는 케이스, 정말로 이제 그 야생동물한테 잡아먹히고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굶어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토착 깡패, 갱단한테 이제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거기 가면은 주인을 잃고 버려진 자동차의 잔해, 아니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언제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유해, 해골 같은 것들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리엔갭이야말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으스스하고 이제 밝혀지지 않은 땅인가 싶기도 하고요. 몇 가지 좀 더 사례를 들어보면은요, 그 지리학자 입장에서는요, 마르지 않은 강이 가장 신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사막에 강이 흐른다 믿어지나요? 그런 하천이 꽤 많습니다. 나일강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도 그 하도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구간의 상당수가 이제 그 사막 내지는 반건조지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같은 경우에도 사막을 지나가지고 흐릅니다. 물론 이런 강들이 멀쩡히 흐르는 이유는 워낙 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가 더 많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가는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이 됐겠지만은 워낙 유량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하라 사막 사이, 중앙아시아 사막 사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 사이를 흐르면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만들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저렇게 비가 안 오고 건조한데도 안 말라붙고 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뭐 그냥 좀 비가 좀 덜 오는 지역도 아니고 그 사막 구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뭐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사막이 쭉 이어지는데도 하천이 계속 흐르는 거. 물론 뭐 제가 그 직접 막 몇 년 동안 답사를 해보고 살아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리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막 구간이 정말 그렇게 막 수백 킬로, 뭐 1000km 이상씩 막 이어지는데도 안 말라붙고 그게 쭉 이어지는가.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비옥한 초승달지대까지 만드는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궁금하고, 정말로 그 이론적으로는 좀 수긍을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책이나 글에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지리학적 문제, 수수께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것은 아틀란티스 대륙, 무대륙,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것들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정말로 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면은 뭐 그런 대륙이 갑자기 발견이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좀 과학보다는 흥미의 영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 더 과학적,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요, 그 첫째로 제가 이제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궁금했던 것인데요. 이제 그 일본과 베트남의 차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일본은 이제 옛날부터 어떤 그 서양과 접촉을 했다. 뭐 허리허식에 빠지지 않았다. 공을 이구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서양과 접촉을 하면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직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그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안 되고 뭐 제국주의 열강으로 올라섰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논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요, 베트남도 일본하고 똑같이 됐어야 됩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한 열강이 됐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네덜란드인들하고 교류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본도 쇄국 정치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에도 시대 내내 이제 그 자유무역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네덜란드인들만 좀 받아줬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쇄국 정치였다.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베트남은 대월 그랬는데요, 이 대월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자체가 이제 그 대서양 그리고 남중국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자체가 무역하기에 좋은 땅이고, 실제로 대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6세기, 17세기부터 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이제 그 서양 국가들하고 무역을 나름대로 활발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심지어 17세기 중반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때 이제 그 서양에서 가장 그 해군력이 강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함대가 이 베트남 수군한테 그 참패해버립니다. 왜냐면 그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서양 국가들하고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서양식 화포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찍부터 이제 서양식 화포를 받아들이고, 무역도 열심히 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그 이웃한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데까지 정벌을 하고는 대남 제국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베트남은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선도 만들고,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많기도 합니다만은 천주교 박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다. 당연히 종교 박해를 한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은 당연히 이 베트남, 이 대남 제국이 그냥 꽉 막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 물론 당연히 그 종교를 박해한 건 잘한 게 아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 대남 제국은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유연했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열강이 되었다.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조선은 그러지를 못하고 대원군이 세부 정책을 하고 공원이 공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일본처럼 못되고 그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보다 더 강한 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17세기 중반의 인도,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다. 이랬던 인도가 어떻게 이제 19세기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진취적이냐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단편적인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제국주의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목표도 하나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구도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보면은 특히 그 중소도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광역시, 서울 같은 데서도 구도심 쇠퇴가 굉장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되살릴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질 않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 언론에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된다. 원래는 구도심 재생책입니다. 이제 구도심이 보면은 뭔가 좀 지저분해 넓고 좁고 그렇다고 재개발하기도 애매하고 하지만은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문화와 역사가 숨쉰다 해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맞춘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은 뭔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지대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방 도시를 보면은 뭐 혁신도시, 뭐 산업체 유치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구도심 쇠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인구가 줄면 줄지 늘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인구조차도 뭐 신도시, 혁신도시 이런 데로 다 가버리면은 구도심 쇠퇴는 더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지리학자들, 도시계획자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애초에는 구도심을 좀 살려보자, 문화와 역사가 있는 오래된 마을로 만들어 탈바꿈시켜보자 해서 이제 한때는 그 효과를 봤지만은 지금은 그 부작용이 자꾸 이제 불거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그 지리학계 또는 그 지리 관련 그 학계 실무 계통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지리학적으로 지구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 대서양을 동시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물류, 무역,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으로는 안보, 재해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평양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 러시아는 태평양, 대서양 동시에 갈 수가 있지만은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그 부동항이 많지가 않다. 대서양 방면은 발트해, 흑해 전부 다 내해들입니다. 물론 북극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북극해는 항해 자체가 거의 힘들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동항도 많이 있고 온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다만 좋은 게 아니고 땅까지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땅 넓이가 세계에서 3위, 4위쯤 됩니다. 그냥 넓은 것들이 아니고 너무나 풍요롭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텍사스 세계적인 그 유전지대고, 그리고 동부지대에는 석탄이나 철광석도 굉장히 많다. 그 외에 뭐 광물 자원,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달돼가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농업입니다. 미국 대평원은 세계 최고의 농업지대다. 뭐 요즘에 보면은 농업, 뭐 현대 사회 경제에서 농업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뭐 스마트폰이 잘 나오고 뭐 가상현실이 뭐 어쩌고 해도 당연히 못 먹으면 굶어 죽겠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대평원, 토질도 세계 최고, 생산력도 세계 최고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뭐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에 미국의 식량 원조를 많이 받았다. 미국은 그럴 힘이 되는 겁니다.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 곡식 같은 게 남아도니까 50년대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정학. 자, 미국에 쳐들어가려면은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다. 물론 미국에 뭐 스파이를 침투한다, 게릴라를 침투한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미국의 수백만 대군을 침투해가지고 미국을 정벌을 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캐나다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통적으로도 사이가 좋았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감정은 안 좋지만은 국민의 면에서 아예 그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멕시코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무슨 SF 영화 이런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나라가 미국의 심장부를 어떻게 점령할, 뭐 허를 찔릴, 속된 말로 본질이 틀릴, 뭐 이런 걱정 없이 다양한 세력 투사, 세력의 확장, 팽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리학이라 그러는 것은 그 땅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그러듯이 완전히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운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만약에 유럽 열강들이 19세기, 20세기까지 계속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거느렸다 그러면은 미국은 저렇게 못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절대 왕정의 어떤 그 폐단, 어떤 시민 혁명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나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도 혁명이 나서 그 프랑스로부터 거의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 옛날엔 루이지애나 주만 루이지애나가 아니고 미국 중부가 다 루이지애나였습니다. 완전히 계륵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티가 있어야지만이 프랑스 본토랑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랑 연결이 되는데 아이티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본국이랑 식민지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은 영국한테 뺏겨버리겠다. 그러나 뺀 차라리 미국한테 돈 주고 팔자. 그러면서 미국은 순식간에 영토가 2배가 돼버린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그 에스파니아가 완전히 그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 때문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멕시코라든지 남미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국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은 19세기 중반에는 멕시코하고 이제 그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 독립 직후에 멕시코 영토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뜯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개선돼가지고 워싱턴 주일 때도 이제 돈 주고 사고, 정말 운 좋게도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러시아로부터도 알래스카를 사가지고 러시아까지도 이제 그 북쪽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에스파냐가 몰락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쿠바도 뺐고 필리핀까지 뺐으면서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되면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될 수가 있어. 여기에는 이제 횡단철도, 그리고 이제 그 수에즈운하 같은 토목공사의 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서구 문명이 들어가가지고 가능을 했다. 자, 미국의 유럽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의 10,000년이 넘도록 미국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지리적 이점을 못 살렸느냐? 못 살린 겁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이 뭔가 좀 국민성이 떨어져서 뭐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그 미국 대평원 워낙 기름진 땅이지만은 여기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뭐 밀이나 보리 같은 어떤 그 작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도 버팔로 같은 것들. 버팔로 들소지만은 우리가 아는 소하고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아는 소는 길들일 수 있지만은 버팔로는 길들이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소보다 훨씬 가치로운 말은 없다. 원래 이제 말의 직계조상, 에쿠스 페루스는 북아메리카 원산이지만은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 잡아 없애버렸다. 그런데 유라시아인들은 어찌저찌 길들여가지고 이제 그 교통수단, 군사 무기로 썼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했겠지만은 그 땅은 기름진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유목생활 내지는 수렵 채집 생활 아니면 반농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못 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가면서 보리 이런 것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이제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이제 서구식 문물도 갖고 들어가면서 철도도 부설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비로소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경제 강대국들의 지리적인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강대국들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200년 전부터 잘 살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소수 마이너한 케이스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제국주의를 주도했거나 적어도 제국주의 열강한테 완전히 식민지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많이 좀 시달림을 당하고 이권을 많이 뺏기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자기 나라 이제 체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보이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식민지가 한번 되면은 그걸 극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제 식민 지배의 후유증을 못 떨쳐내든지 더 심하면은 여전히 옛날 식민 모국이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지금도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외인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직도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제국주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물론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을 시켜놓고 이래저래 내정 간섭을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항공모함이나 외인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후유증 내지는 악영향 더 심하면은 여전히 종속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을 탈식민주의라 그럽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독립을 했지만은 여전히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해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식민주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무역로 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미국이 이제 태평양, 대서양을 같이 이제 끼고 있다 하는 게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륙국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내륙국의 경우에도 첫째로는 자원이 풍부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둘째로는 애초에 내륙국이어도 교통 인프라가 좋은 경우. 예를 들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는 바다가 없습니다만은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옛날 중세 시대부터 굉장히 잘 나가는 상공업 중심지였다. 그리고 체코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까지 큰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약간 좀 지리학적으로서 호기심이 드는 게요. 중앙아시아 옛날엔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아프간의 수도 카불 아니면은 이제 헤라트 이런 도시들은 옛날엔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예를 들어 티무르 제국의 수도도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지정학자였던 이제 맥킨더라는 인물은 심장지대 이론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일대 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해양 세력이 직접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일대 심장지대를 이제 차지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장지대는 이제 동유럽 끝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는 조금 교통이 덜 발달해가 있지만은 철도, 항공교통이 발달을 하면은 정말로 이런 곳이 세계 최고의 심장지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특히 러시아의 정책,
뭐 중국의 1대1로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하고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이 선진국 반열에 못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동료 이제 그 학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심장지대 이론 같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바다와 박혀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지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흥미가 많이 갑니다. 향후 100년간도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가 될까요?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안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십 년 뒤까지는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배까지는 아니어도 그 주도권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중국, 러시아, 더 넓게 보면은 그 인도하고 EU인데요. 중국, 이런 나라들, 이런 세력들은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좀 삐걱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그 공산 독재, 물론 뭐 공산 독재 덕분인지 뭐 때문인지 이 공산 독재를 하면서도 중국이 아주 그 경제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지금 독재를 하는 것도요. 옛날에 이제 뭐 덩샤오핑이라든지 이제 그 짱쩌민 뭐 아니면 원자바오 후진타오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집단 지도 체제 뭐 철저한 개인 독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때보다 더 독재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잘 나가서가 아니고 뭔가 이제 공산 독재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외국의 기술을 탈취해오고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기술 양성을 막 적극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가 성장한다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독재를 해가지고는 틀림없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상으로 뚜렷하다. 애초에 지금 그 푸틴의 러시아 경제가 보면은 사실은 좀 정상적인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은 R&D, 뭐 기업의 활동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원자재, 자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까지 저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저걸 수습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푸틴의 독재 체제 또는 푸틴이 쌓아올린 체제가 뭐 한 10년, 20년 더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체제가 어떤 미국을 대체할 만큼 강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밖에 못 보겠죠. 당장 지금 뭐 러시아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뭐 군사비를 틈없이 많이 올리고 있다. 심지어 북한 군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당연히 저런 것들도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그 잠재력 자체는 크지만은 그 못지않게 어떤 한계가 뚜렷하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너무 낮은 국민 소득 이런 부분이 그 인도의 그 발목을 잡고 있다. EU 같으면은 사실은 EU가 이제 미국을 대체했을 것 같으면은 뭐 진작에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못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몰락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진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제 그 시급한 거는요. 지금 같은 미국 지배 체제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 따지면 그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이 독주하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는 체제는 너무 소모적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체제가 이어지면은 제일 큰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이런 그 미국식 시스템, 중국 시스템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주의, 뭐 경제의 발전 이런 거 이전에 자칫하면은 환경이 완전히 절단 나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숨쉬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될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떤 사실은 제가 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 국가원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지금 미국 체제, 지금 중국 체제가 세계를 지배해가지고는 권력의 이동, 뭐 돈벌이 이런 수로 넘어가지고 인류 사회,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스러워. 이 부분이 정말 바뀌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 후손들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정도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를 그 책을 냈는데요. 지리학자로서 당연히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땅이라는, 지구라는 공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땅이 없으면, 환경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리학이라는 학문, 그냥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그냥 과목이었다. 또는 길찾기 정도를 넘어가지고 그 땅과 인간, 그 지표 공간과 인간, 환경과 인간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데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리학이라 그러는 것은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특히 지금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조차도 가난하게 살기 싫습니다. 저도 뭐 자가용 몰고 다니고 뭐 가끔가다 일회용품도 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뭐 3% 머리 감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난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지표 공간, 환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리면은 돈이 얼마가 되든,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든, 뭐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든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모쪼록이면은 그 환경 문제, 눈앞에 돈벌이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건 정말로 제가 절실히 당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비정규직 문제, 뭐 취업난 문제, 뭐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자본주의하고 연관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주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자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어하는 탓,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뭐 강아지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과 아이 낳기를 소홀히 하는 탓, 뭐 더 심하면은 남자 탓, 여자 탓, 뭐 좌파 탓, 우파 탓, 이런 식의 굉장히 비생산적이면서도 본질을 못 찌르는, 그러면서 그 개인의 발전, 개인의 행복, 사회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백희무익한 그런 논쟁밖에 벌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당연히 쉬운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하면은 사실 저부터도 당장 눈앞에 돈벌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상의 것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히 우리 경제가 단순히 그냥 이제 그 표면적인 것, 이념적인 것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공부도 할 필요성도 많이 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그 예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 인류 문명이라든지 역사, 뭐 정치, 경제, 뭐 전쟁 등등을 그 지리학으로 이제 재해석하는데 어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천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은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라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또 다른 축인 금융, 신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거리 무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형성, 발전을 이해하려면은 지리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 어떤 그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불균형 발전 문제, 뭐 지방 소멸 문제, 극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또 지리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벌이 문제, 뭐 불평등 문제, 뭐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이 많아서 뭐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근대화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통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읽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신다면은 저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